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희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금 전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진행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에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를 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더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돼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희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는데요.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한 내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 재판 중지법 대신에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러달라면서 이달 내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고요.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통보를 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예.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소통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당내 의원들과도 소통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원내 사안이라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네, 이렇게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안 글쎄요, 하루 만에 이렇게 추진 철회를 하게 된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현재 중단돼 있고 당시 이제 재판을 중단할 때 네.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밝힌 바대로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중단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미 헌법 84조에 따라서 불소추 특권이 기소뿐만이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재판중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거는 불필요한 동어 반복인데다가 이게 이제 대장동 1심 사건이 판결이 나자마자 여당에서 저런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또 이게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 논란의 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어쨌든 정쟁을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 법안 추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굳이 이게 그 재판중지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고 이미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모든 재판이 중단돼 있고 만약 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서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적으로도 에이펙 회의 끝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그 성과를 좀 알리고 국민들에게 네네. 또 후속 과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빠른 어쨌든 그 입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야당과 협력해야 될 시점에 굳이 다시 이게 여야 간에 이제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던 게 조금 성급했다, 섣불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철회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현 대표의 발언 중에 특히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지 못하겠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직접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당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대통령실에 협의하고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서 그냥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당의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바뀔 수가 있느냐.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당에서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이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러다가 대통령에까지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번 했고, 말로는 뭐 이번 그 판결문이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은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위 이제 수뇌부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당에서 지레짐작으로 일단 도둑이 재발 저린격으로 이것은 그러면 재판 중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고법 또 원장이 고법에서 언제든지 이론적으로는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겹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로 봐서는 이미 현실적으로 재판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 또 서로 만일 사법부에서 이것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도 된다. 또 한 가지는 또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헌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헌재로 가져가면 헌재는 여당한테 유리한 그런 지금 인적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는데 미리 이것을 괜히 법을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고 또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당 또 대통령 정부 이런 것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을 봅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헌법상 당연히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의 해석이다라면서 관련 입법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입법 논란에 직접 나서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접 등판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재판 중지 문제로 여야 간의 정쟁이 격화되는 게 모양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이펙 회의가 막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성과를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후속 과제의 입법화 등을 통해서 이 대책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국회에서 원만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대통령 재판 문제로 이미 중단돼 있는데 네. 다시 이게 정쟁이 격화되는 거를 좀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듯이 좀 불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이미 이제 재판은 중단돼 있고 그게 지금까지 법원의 입장인데 자칫 뭐 이런 법안을 여당에서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긁어부스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늘 대통령은 50대 중반 가까이 50대 초반을 늘 유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40%뭐 오르내릴 정도로 지금 사실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박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번 일 가지고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1심 판결을 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갑자기 무슨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오고 그것을 또 더구나 무슨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갑자기 밀고 나가는 것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느냐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APEC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스스로 지금 자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조금 더 여운을 좀 느끼고 국민들에게 좀 더 어떤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정쟁장으로 가는 것은 대통령으로 봐서는 사실은 대통령실로 봐서는 어떤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지난 30일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나선 모습이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서 네, 지난달 30일 재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각종 사령관 법정에서 다시 만나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다시 신문을 했고 여기에 곽 전 사령관이 작심 발언을 지금도 이제 뭐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심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이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내란 재판에 16차례나 불참을 하다가 곽정근 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내란 수계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이 증인일 수 있거든요. 네네.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나와가지고 직접 신문까지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별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역효과만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곽정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질문이나 저렇게 다그치는 듯한 신문이 굉장히 사실은 그 황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내린 지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시를 내려놓고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는 식으로 곽정근 사령관한테 묻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제 곽정근 사령관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데 그런 태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급기야 그래서 뭐 오늘 그 법정 공방에서는 그동안의 수사나 그동안의 어쨌든 법정 진술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폭로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목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신문에 나선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어쨌든 12월 3일 날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군을 이동하고 어떻게 보면 명령을 수행했던 저런 곽정근 사령관을 비롯한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위계상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뭐 곽정근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당시에 계엄에 가담했던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랄까요? 좀 자괴감이나 배신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발언까지 했거든요. 이 모습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거든요. 군 통수권자였던 분이 사실은 뭐 이 사령관하고 서로 진실 공방을 하고 서로 하는 모습이 자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답답하고 또 민망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곽종근 지금 전 특전사령관은 사실 이 여권에서 지금 특검에서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런 혐의로 지금까지 가도록 한 첫 번째 단초가 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계엄이 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예, 유튜브에. 실제로 그 곽종근 사령관을 만나서 사전에 질문서를 주고 유튜브를 생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아니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어떤 이게 위헌적인 요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 좀 뒤늦게 다투는 모습이 결국은 뭐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가 뭐 이번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어떻게 뭐 이게 총으로 뭐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그것이 지금 내란과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본질적인 것과 이런 의문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참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역대급 성공이라고 극찬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빈수레가 요란한 외교였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우려했던 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데 네. 최종적인 합의문이 문서화돼서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애초에 미국이 요구했던 3,500억 불을 현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선 입금하라는 요구는 어쨌든 우리가 선방했다고 봅니다. 물론 매년 200억 불씩 10년간 분납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 그 외환 보유고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버거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워낙에 이제 무리한 요구를 미국에서 해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 측 요구를 좀 낮춘 거는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보편 관세나 또 자동차와 같은 우리 이제 주력 업종의 품목별 관세를 낮춘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직까지 이게 최종 합의문이 도출 안 됨으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는 조금 더 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MOU 체결이 곧 임박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합의문이 도출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합의가 도출된다면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저는 소상히 알려야 되고 국회에도 특히 야당들에게도 정부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런 조약 같은 경우에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런 헌법상의 의무가 있어서 비준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매년 그 200억 불의 그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덜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화 운영 수익을 통해서 마련하게 되는 200억 불도 다른 데 쓴다면 사실은 이제 다른 기회가 있는 건데 그거를 저렇게 미국의 그 투자 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면 그건 이제 국민들에게 재정적 비담을 지우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어떤 기금 운용을 하려면 그에 따른 법률적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후속 입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필요한 후속 과제가 합의문을 최종적으로 잘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회 비준과 후속 입법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가 밝힌 합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의 엇갈린 내용을 SNS에 올리기도 해서 좀 우리로서는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좀 챙겨봐야 될 텐데요. 항상 지난 7월 말인가요? 그때 협상을 하실 때도 강훈식 비서장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문서로 합의할 정도, 문서로 뭐 불필요할 정도로 얘기가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얘기가 달라졌거든요. 이번에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사실은 뭐 합의가 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벌써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6천억 불이라는 뭐 이런 투자 얘기가 있었고 또 농축산물 관련해서 완전 개방했다. 또 반도체 부분은 아직은 뭐 충분히 이번에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뒤끝이 있는 그런 협상이었던 것은 뭐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제 뭐 서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에이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에이펙 자체보다는 예. 전 세계인의 눈을 상당히 또 끌었던 그런 나름의 성과를 거둔 그런 무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중 간에 사실 11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첫 술에 배부른 수는 없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그런 그 관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한 1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벌었던 거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보유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시작은 됐지만 이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영토에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토에서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약과 감시 감독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너무 앞서 나가서 확대해서 뭐 이렇게 과장해서 홍보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원자력 한미 간의 협정 뭐 개정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번 에이펙은 기본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인데 신속한 예산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산 정국에 돌입을 하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 시한을 넘기느냐 마느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좀 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예산안 국회 통과 시한이 국회법에 따르면 이제 1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달 네.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예. 여야 간의 뭐 이견이 꽤 있죠. 어쨌든 총액 규모에 있어서도 이번에 이제 8.1%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인데 이게 역대 이제 두 번째 증가율로는 두 번째 이제 예산 증가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앞서 이제 뭐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 표 예산, 이재명 표 예산이라는 거를 삭감하겠다. 특히 이제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또 지역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네네. 것들을 이제 대폭 삭감하는 그런 이제 예산 심의를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로서는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되 기한 내 가급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여당과 함께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내년 그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에 와서 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번 이제 에이펙 성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그리고 야당에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번 에이펙 말미에 특히 이제 AI 우리 산업과 관련돼서 이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GPU 보유량 이제 세계 3위 국가가 됐는데 그에 따른 이제 후속 이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원활한 어쨌든 예산 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심의를 여야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습관처럼 반복되는 이렇게 시한을 넘겨가지고 마지막에 쫓기듯이 그렇게 처리하는 모습은 이번에는 조금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올해 예산이 673조였거든요. 이제 한 55조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올해 예산이 728조, 8.1% 이제 증가시키는 건데요. 이런 정도 되면은 엄청난 확장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큰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뭐 예산안 내용을 보면은 뭐 기술주도 초혁신 경제 뭐 72조, 국민성장펀드 뭐 이런 거 해서 175조, 그리고 국민안전, 안보 이런 게 30조 정도 이렇게 해서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올해 지금 경제 성장률이 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1%대로 아마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거냐? 결국은 국가 채무 발행해서 지금 국채 발행해서 할 텐데 지금
국가 채무가 작년에 한 46.1%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가면은 아마 47, 8%로 갈 것이고 이런 정도 내년에 확장 예산하게 되면 아마 50% 안팎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신뢰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냐라는 아마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빚을 많이 내서 예산 쓰는 거 좋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해야 될 텐데 지금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소비 쿠폰 뿌리듯이 아니면 지역 예산 이런 것들 그리고 중복 예산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효불급한 예산 좀 줄이고 또 확실히 효과를 어떤 검증되지 않은 그런 예산은 대폭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결국은 지금 다음 세대한테 부채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다만 지금 정부 우리 의석 비율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발목을 잡을 정도의 힘이 있느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께 호소하고 정부 어떤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건 뭐 이보다 더한 법안도 다 통과시키는데 결국은 뭐 예결위 위원장도 뭐 지금 여당이고 모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의 뭐 야당의 룸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축을 그러나 크게 뭐 12월 2일을 넘겨서 하는 이런 일은 안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